김원TV에서는 조두순 관련 거주지 루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원TV에서는 이영호 군의 아지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국내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 사건이 꼬였을 때의 특징이 초동수사, 초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두 번째, 피해자의 신원 혹은 신분, 증거물들이 불명확할 때.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진술입니다. 초기의 진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인데 우리가 대부분 느낄 때는 초기 진술은 다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나?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과 관련된 문제에서 진술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왜냐면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말을 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사라집니다. 어디 갔지? 부모님한테 여쭤봤는데 부모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친구들하고 예를 들면 남쪽에 있는 어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실종됐어요. 그 말만 믿고 확인하다 보면 말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이 거짓인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님에게 얘기를 차마 못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고 간 경우도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피해자가 그거에 대해 진실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은 사람이 얘기를 진술할 때 100%를 전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100을 전달하면 자신에게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나 자신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걱정 때문에 100 중에 이 정도는 다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얘기하면 90 정도만 전달하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문득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의 각각의 진술들이 많을 때 갑자기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 미제 사건 중에 꽤 많지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윤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초기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범죄자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점점점 진화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진화 패턴을 빨리 분석을 하고 항문화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간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서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제도적 장치가 현재 2019년에도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새해를 맞이한 2020년에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잡아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종 섹션입니다.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전화가 한 통 경찰서에 걸려옵니다. 아이가 사라졌어요. 우리 딸아이가 연락 하나 남겨놓고 그 이후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대학을 다니던 3학년생, 바로 22살 여대생 남씨였습니다. 그날도 24일날 밤에 오후 4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12시 15분, 25일 자정이 넘어갔을 때죠. 어머니에게 나 친구들하고 좀 술 좀 먹고 늦게 들어갈게 라고만 얘기를 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정말 친구들하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한 클럽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죠.
자, 한 가지 확실합니다. 클럽까지는 확인됐습니다. 그 클럽 이유가 중요하지요. 두 번째 섹션,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2013년 5월 25일 새벽 4시 20분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그 클럽 앞쪽 대표 유흥가였는데요. 그 앞에 삼덕 119 안전센터 앞에서 택시를 탑니다. 거의 만취한 상태에서 남씨가 타는데 이 택시를 탈 때 도움을 줬던 언니 2명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돈을 2만원을 건네주면서 수성구의 땡땡 맨션으로 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전달했고 그렇게 택시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택시를 타고 사라진 사람,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를까요? 그 택시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당시 진술에 따라보면 흰색 계통, 좀 밝은 색상의 택시였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CCTV의 확인 결과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이런 택시를 탑승한 것까지 확인은 됩니다. 택시기사는 20, 30대의 좀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젊은 기사였다라고 그 언니들은 진술합니다. 경찰은 그 택시기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돌아오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질 못합니다. 세 번째 섹션, 2013년 5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이곳은 경주입니다. 경주의 건천읍 화천리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꾼이 떠오른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경주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던 공간이었는데요. 그 시신은 바로 남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 안에 있던 책 같은 건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하의는 벗겨진 상황이었고 상의는 속옷만 입은 상태, 치아는 3, 4개가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굴 전신의 타박상, 온몸도 타박상, 그리고 갈비뼈가 전부 깨진 상황. 그 갈비뼈가 깨져서 심장과 폐, 장기를 다 찌른 상황. 성폭행의 흔적은 보였지만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확인됩니다. 이유는 아마 저수지 속에 있어서라고 판단이 됐던 거지요. 자, 근데 실종된 곳은 대구였습니다. 근데 발견된 곳은 경주였지요. 꽤나 거리가 먼 장소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분명 자동차로 이동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굽니까? 당연합니다. 택시기사입니다. 마지막 택시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리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물론 당시 경찰은 택시가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3의 인물도 열어는 두겠다. 왜냐면 집 앞에다가 내려다 줬는데 그 이후에 납치됐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5일이 지납니다. 대구 시내 93개의 법인 택시 회사 6,924대, 그중 젊은 운전기사 300대를 수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대구에서도 엄청나게 기사화가 됩니다. 당일에 25일 새벽에 클럽 앞에 119 센터 앞에서 이런 여성을 태운 사람을 찾습니다. 택시기사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했지만 택시기사가 제보를 안 합니다. 이상하지요. 당시 포상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택시기사만 나타나면 1,000만 원을 받는 거였지요. 그렇게 경찰은 이상하다. 5일이 지났는데도 왜 나타나지 않지? 택시기사가 제일 이상하다. 그렇게 점점 줄여서 택시를 70대로 압축합니다.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를 찾은 끝에 5월 31일 한 남자를 체포합니다. 당일 5월 25일 새벽에 태운 남자 30세 이씨였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기사가 체포됐습니다. 당연히 이상한 상황이지요. 택시기사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찾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결국 분석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5번째 섹션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꽤 있습니다. 하나, 시신을 하루 만에 유기했다? 25일 새벽 4시 20분에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26일 아침에 발견됐지요. 차량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어디에 찍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동선 잘 봐주십시오. 경찰이 과연 안 찾았을까요? 경찰은 택시라는 힌트를 찾았습니다. 당시 꽤 많은 택시를 조사할 때 대구에서 그리고 톨게이트를 나간 택시부터 경주에 들어간 택시 그리고 이 저수지 근처에 간 택시까지 그 공통점을 전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택시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지? 이 택시 맞나? 일단 그게 이상했지요. 두 번째, 이 씨의 택시를 잡아서 영업용이었는데 2인 교대였지요. 차량 내부를 확인해봤지만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폭행을 당했고 외상이 존재해서 피도 흘렸을 것이고 머리카락 같은 것도 나왔어야 되는데 성범죄의 흔적도 보이는데 너무나도 깨끗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차량 내부가 범행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3의 장소는 어떤 공간, 집일 수도 있고 혹은 시신을 유기했던 이 저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문제와 GPS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택시는 이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씨가 범인이라면 다른 공간에 갔거나 다른 차로 이동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근데 한 가지가 더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하자마자 이 씨의 손을 봤습니다. 손이 깨끗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은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모든 뼈가 나갈 만큼 전신을 폭행했습니다. 아예 뭐 사람 때린다고 무조건 손 다치는 건 아니지. 치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치아가 깨질 정도로 사람이 때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전신에 남은 구타흔은 다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주먹, 발 이런 거였지요. 근데 이런 정도로 때렸다면 손에 어딘가에 멍이 들거나 혹은 좀 부어있거나 아니면 이빨 같은 데 치다 보면 좀 찢겨있거나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이 사람 정말 범인 맞나? 경찰은 이 씨에게 물어봅니다. 남 씨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에 6번째 섹션입니다. 억울합니다. 이 씨는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31일 저녁 8시 30분에 체포됐던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1일 새벽 2시에 바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때 그 사람 태운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 한 사거리에서 멈췄는데 갑자기 뒷좌석에 어떤 남자가 저 이 여자 애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택시에 탔고 그리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딴 데로 가자고 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 남자 누굴까요? 그리고 이걸 경찰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씨는 제가 그때 내려준 데가 모텔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텔 CCTV 한번 돌려보세요. 얘기했던 곳이 대구의 북구 산격동에 있는 한 모텔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 CCTV에 남씨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씨는 한 남성의 부축을 받고 있었는데 몸을 휘청휘청거리며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방을 못 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텔을 갔다가 또 다른 모텔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다른 방향으로 간 게 확인되는데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근처에 있는 CCTV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한 가지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26일 새벽
한 렌트카가 그 집 앞에 세워지고 검은색에 뭔가 감싸져 있는 게 트렁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건천 IC를 나와 경주 방향으로 가는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이지요. 그 남자는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있던 26세 조명훈이었습니다. 6월 1일 새벽 3시 30분 그를 체포하는데 그가 어디서 체포된지 아십니까? 똑같은 클럽이었습니다. 남 씨를 만났던 그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렇게 체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희 일단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얘 진짜 이상하다, 무섭다, 범죄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지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섹션. 이 사건에서 범인이 조명훈이다 라고 알려지자마자 사람들에겐 공범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기사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여러분도 잠깐 놓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데? 의심 하나였습니다. 사실 여대생을 태운 택시기사가 하고 바로 나타났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6일 만에 나타난 거고 경찰이 잡았습니다. 택시를 거의 7,000대를 조회하고 잡아낸 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고했으면 살인범 의혹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집안을 강제 압수수색도 안 당했을 거고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바로 이게 초기 수사, 초동 수사만큼 중요한 게 초기 진술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초기 진술 누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100%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월 28일 신문 기사에 이렇게 떴습니다. 언니 2명이 피해자 남 씨를 택시 뒷좌석에 태워 보냈다라는 보도가 뜹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현장 기자의 말이었는데 당시에 피해 여대생 남 씨가 언니 2명과 클럽을 갔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사실은 언니 2명과 외국인 2명, 남자 외국인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종 직후에 그 언니들이 경찰에 얘기할 때 2명이 있다라고 할 때 말이죠. 언니 1명과 외국인 남자 1명 둘이서 이제 보내준 건데 왠지 외국인하고 논다, 클럽에서 논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이미지가 이상해 보이고 뭔가 조금 자신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언니 2명이 태워보냈다라고 그렇게 경찰에 얘기를 한 거고 그 경찰의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갔고 기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는 28일날 그 기사를 봤을 때 언니 2명이 태워보냈다? 근데 나는 언니, 어떤 여자 1명 그리고 외국인 남자 1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태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 별것 아닌 초기 진술의 차이인 건데 그거 하나 차이에 꼬여버린 겁니다. 의심 2번째입니다. 경찰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던 거였는데 이건 또 약간 직업적인 면의 차이였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이 씨를 잡으러 왔을 때 5월 25일에 뭐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저 쉬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거짓말이네. 당신 일했잖아. 당신 여대생 태웠잖아. 체포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5월 25일 날 이 씨는 쉬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남 씨를 태우고 간 겁니다. 근데 그는 경찰이 왔을 때 5월 25일 날 뭐 했냐고 했을 때 자기는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요.
이 씨는 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 거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야간 업무, 뭐 편의점이나 야간 일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를 들면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일하는 것. 그러니까 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 넘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24일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25일 새벽에 끝나면 25일은 전체 쉬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25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근무날은 24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25일? 나 쉬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너 그날 일했잖아. 이렇게 돼서 체포가 되고 의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런 입장 차이로 의심을 더 받아 그렇게 체포가 됐던 겁니다. 의심 세 번째는 또 이유가 있었는데 의심이 또 의심의 꼬리를 낳았던 거지요. 당시 이동 동선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유흥가였던 삼덕동에서 수성구의 땡땡 맨션으로 가달라라고 하면 아마 여기 토박이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은 가는 길 자체가 이동 동선 자체는 수성교를 거치는 게 맞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 기사님은 중동 내거리 방향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더 오래 걸리고 더 키로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지라는 문제인데 당시에 이 기사님은 이 일을 한 지가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길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썼었고 최단, 시간의 거리 이걸 따지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최단 시간이 중동 내거리였던 겁니다. 왜냐면 돈을 2만 원을 먼저 받았거든요. 선불로. 그래서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동 내거리에서 차가 잠깐 멈췄을 때 뒤에서 쫓아오던 조명훈이 차에 타서 차를 돌린 겁니다.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 씨가 의심을 받았던 네 번째 이유. 아니 그 뒤에 탔던 남자를 왜 의심을 안 한 거야? 이상하잖아. 갑자기 타가지고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는 거. 처음엔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가 남자친구다. 술에 취했으니 바래줘야 된다. 조금 전에 외국인이랑 싸우고 따라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본 것도 외국인이었죠.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여자를 자꾸 깨우려고 했고 정신 좀 차려봐.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도 술에 취해서 이렇게 약간 흐느끼면서 머리 기대는 모습도 보여줘서 당연히 그냥 남자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연인이 아닐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던 거였지요. 그래서 경북대 북문 방향으로 목적지를 변경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시기사 이 씨의 이야기죠. 만약 중동 내거리에서 신호에 안 걸려 여대생 집 앞에다 내려다 줬었어도 나는 아마 범인으로 오해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면 쫓아왔으니까 말이죠. 택시를 타고 계속 쫓아왔잖아요. 목적지를 바꾸지 않았어도 쫓아왔고 꼼짝없이 내가 덮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난 정말 궁금하다. 클럽에서 그 남씨, 여대생과 그리고 그 범인 조명훈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경찰은 그 CCTV를 보지 않았는지가 너무 의심스럽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조명훈은 클럽 안에서부터 남씨를 목표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뒤 택시를 바로 따라 타서 쫓아갔던 거지요. 즉 타겟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 일단 중심 내용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진술의 차이입니다. 그냥 자기의 이미지가 그 진술했던 그 언니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뭐했다 얘기하기보다도 언니들이 자신들이 외국인과 논다라는 이야기가 외부에 나가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언니 둘이 보내줬다라는 그 사소한 이야기 하나가 기사님이 봤을 때는 아 내가 태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매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경찰은 6일 동안의 시간을 끌게 됐고 그리고 엄한 사람을 먼저 체포했고 나중에 그 뒤에서야 잡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소한 차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번째와 관련된 이야기, 조명훈에 대한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8번째 섹션,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원래 조명훈 당시에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남자 2명 중에 1명이 당시에 조명훈이었거든요. 그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그 무리가 외국인과 노는 걸 보고 계속 타겟으로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따라 나가서 함께 뒤에서 차를 타고 자신의 집 원룸 방향으로 돌린 겁니다. 모텔을 찾았다가, 그러니까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거지요. 그걸 찾고 있다가 모텔이 여의치가 않자 자신이 산 원룸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후 소지품과 피 묻은 이불은 쓰레기 봉투에 싸서 집 앞에 버리고 시신은 집안 화장실에 방치를 한 뒤 2013년 5월 25일 오후 5시 45분 렌터카에 싣고 다음날 새벽 3시 47분에 저수지에 유기를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거 실제 사진 아닙니다. 현장 검증 사진입니다. 현장 검증을 당시에 했을 때 이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사실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데리고 올라가다가 집에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남씨가 다쳐서 피를 흘렸고 비명 때문에 자꾸 소리를 질러서 입을 막다가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신고할까봐 죽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진실일까요? 조명훈의 이야기가 정말 이 말이 진실이라면 조명훈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그래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지요. 그럼 왜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거든요. 일반적 성범죄자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타겟형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태연하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 똑같은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조명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 상태가 그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쪽은 아니란 얘기죠. 죄책감이 정말 있을까요? 과연 진실일까?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외부 자극입니다. 실제로 조명훈이 과거에 외부 자극이 존재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자극이 존재합니다. 과거 행적에 성도착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2011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사귀던 10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당시에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발생이 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2월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됐던 19세의 B양을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부 자극이라고 했죠. 자신의 표출을 외부에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폭행이 좀 여러 번 확인이 됩니다. 여성에 대한 생각이 좀 왜곡된 거였죠.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상습적인 폭행이 확인됩니다. 여러 번 폭행해서 이제 합의금을 낸 것도 확인이 됐던 거지요. 문턱 때문에 죽였다. 아닙니다. 폭행이 진행되다가 이게 범죄가 진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진행했던 폭행이고 사람이 언제 죽는지 모르는 그런 폭행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2.
자체적인 자극입니다. 자신의 자체적인 자극이란 건 외적인 표출이 아닌 스스로 갖고 있던 자극성입니다. 하나 뭐냐면 조명을 갖고 있던 핸드폰 그 안에는 이상한 음란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동에 관련된 것도 있고 좀 가학적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여대생의 살해 전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조명원의 컴퓨터에는 약 100여 개의 음란 영상이 있는데 이게 다 폴더별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체적인 자극이 얼마만큼 확장이 됐던 걸까요? 표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표출이 된 거냐면 위에 나왔던 대로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과 다르게 더 많이 넘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과 성폭행 시도를 합니다. 하의를 벗겼지요. 저항하자 또다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사진을 찍고 발길질을 하고 결국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 파열로 사망합니다. 자기가 사망시킬 의도가 아니라 폭행에 대한 범주를 멈추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전부터 계속 범죄는 진화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는 죄책감이 아예 없던 거죠.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CCTV상에서 범행 당시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정말 소름 돋는 모습인데요. 렌트카를 빌려와서 자신의 차 앞에, 원룸 앞에다 주차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동차를 딱 세웠다가 내리더니 주변을 훑어봅니다. CCTV.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로 세웁니다. 트렁크가 안 보이는 쪽으로 말이죠. 트렁크가 보이는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세우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신을 들고 나오기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약 15차례에 걸친 확인 작업을 거치는데 불안한 증세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느긋했지요.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까지도 보이냐면 살해 직후에 커피숍 창문에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피가 묻었는지 상처가 났는지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저수지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며 그렇게 또 클럽 가서 그 다음 범죄 대상을 노리고 있었지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명훈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입니다. 조명훈은 2013년 10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도 상고했고 그리고 항소까지 조명훈도 합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은 확정 판결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 섹션은 어쩌면 예고된 범죄였을지 모릅니다. 범죄가 발전했거든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 막는 게 참 사회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애초부터 사회적인 게 시작부터 무언가를 제도적으로 만든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흐름을 만드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그 중간에 한 가지 트랩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 이상의 범죄 활동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막아놓는 장치인 거죠.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장치죠. 분명 범죄는 진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2020년 그리고 그 이후 이런 끔찍한 범죄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는 왜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거예요. 검사도 계속, 물론 조명훈도 계속 항소했어요. 항소를 계속 했는데 검찰도 했어요. 왜냐면 사형을 줘야 된다. 당시 이제 국민 참여와 관련된 배심원들도 사형 구형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에 대한 부분으로서 계속 상고를 했었는데 대법원 판단도 그랬고 2심 모든 판단은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양형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사회화 격리시키고 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이제 양형 이유를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아마도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그 성범죄와 관련된 우발적 범행에 대한 쪽을 더 강조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의 성범죄의 가장 최대치의 형량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초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살인은 초범이에요. 살인은 초범은 맞는데 범죄가 진화했잖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때 당시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고 좀 말이 좀 많았던 게 이 일이 있었던 날 이제 경주를 갈 때 핸드폰도 잠깐 꺼놨었는데 이제 내부에서 확인도 못했었고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도적인 문제로도 당시 얘기가 좀 많이 남았었던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서 저희도 좀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이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조명훈이라는 사람과 좀 놀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메일로.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 제보를 받잖아요. 근데 조명훈이 실제로 그 유흥 쪽에서 그 유흥 단지 몰려있는 그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되게 뭐라고 할까 대화를 해봤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상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매우 넘쳤고 근데 좀 그것도 좀 이상한 자신감?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해봤을 때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 뭐지? 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좀 피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여성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그 헌팅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하려고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친구도 있어요. 근데 친구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일 거라고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의 범주가 난 그냥 사람 때렸는데 왜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자신보다 강자. 되게 왜소한 거거든요. 대부분 약자에게 저런 폭발적인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왜소해요. 왜소하고 좀 뭐라고 할까 좀 같은 동성들끼리는 약간 약자의 느낌이 강한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느끼기에 약자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정말 폭발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걸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범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 정도 해봤는데 또 이 사람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더더더 가고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조명훈은 좀 더 심각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조명훈도 아마도 당연히 살인을 하려고 살인을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재판부가 판단하는 우발적 살인? 뭐 당연히 검사도 그랬으니까 우발적 살인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계획적으로 살인까지 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그 우발과 계획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발도 종류는 여러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우발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전 소시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만 보면 우발인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은 과거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화해 왔잖아요. 폭행을 했었고 과거에 성범죄도 저질렀었고 그게 탁탁탁탁 하고서 오면서 터진 거기 때문에 전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걸 우발 범행?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알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번씩 말씀을 드려요. 저 진짜 컨텐츠 할 때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매번 말씀하시고 저번에도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와 관련된 특히 살인과 관련된 양형 기준에서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우발하고 달라요. 그냥 뭐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사람을 확 죽인 것도 우발이고 이렇게 죽인 것도 우발이고 이러면 완전 급이 다르거든요. 이건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걸로 해서 형량의 차이는 있죠. 유기징역을 줄 수 있고 무기징역을 줄 수 있는 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은 좀 세분화시켜서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형량의 리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최고 형량 기준으로 때리잖아요. 그 이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최고 형량의 기준을 놓고 그 위에 해서 시신 유기, 사체 훼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형량이 실제로 그렇게 가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여러분도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얘기 있죠. 한 가지는 초기 진술과 관련된 문제에서 사람들이 진술과 관련된 부분을 100% 다 신뢰할 수는 없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컨텐츠 할 때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사실 뭐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다 믿는다라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뭐 수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진실이다라고 잘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당연히 다른 이야기도 존재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여럿 엮이면 꼬이는 거예요. 여럿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이 다르고 다 다를 수도 있고 이러면 이게 사건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그럼 진술 왜 이러지? 그럼 이 사람 의심하고 저 사람 의심하고 또 이 사람 의심하고 저 사람 의심하고 이러면 다 의심 가고 막 이렇게 돼서 복잡해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것도 여러분께 말씀은 드린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복잡해지는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건도 분명한 건 사실 그 언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클럽에서 외국인과 놀았던 부분을 외부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언니 둘이 남씨를 태워다 줬다라고 그냥 경찰에 얘기를 한 건데 그냥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건데 언론 보도에 언니 2명이 태워줬다, 태워서 보냈다라고 하니까 택시기사는 내가 태운 사람은 여자 1명, 외국인 남자 1명이었으니까 나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거기 있긴 했는데 근데 거기가 유흥가다 보니까 택시가 되게 많죠, 당연히. 거기 이제 그 시간대면 막 사람들 나와서 택시 탈 거니까. 그러니까 나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 뭐 이렇게 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경찰은 7,000대 차량들을 검색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길어졌고 뭐 이런 일이 발생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드린 겁니다.